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3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한양대 융합국방학과 선용동 교수님을 모시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현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남북 간의 긴장, 화해 무드와 상관없이 그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 정도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국방, 외교, 경제 등 분야와 관계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해킹을 통해 정보를 탈취하는 범죄 행위들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그물망을 교묘히 피하며 정권 유지와 대량 살상 무기 운용 자금으로 쓰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회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는 양진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기회균등 개념의 적절성,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기회균등은 능력을 강조하며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진보주의 학자들로 인해서 이념이 확장되면서 왜곡, 자사고 폐지 등 무분별한 평준화 정책에서 활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경우 진학의 기회 균등 제공 방안이 오히려 대졸 실업자를 급격히 양산할 수 있다는 점, 기회 균등 개념의 무분별한 확장이 가정의 자율성을 해치고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회 균등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기회 균등 개념의 적절성,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미트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양진석 연세대학교 겸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예, 양진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기회균등 개념의 적절성인데요. 방금 저 사회자분께서 다 말씀해 주셨듯이 기회균등 개념이 지나치리만큼 진보주의자들에 의해서 확장돼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과 무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의 개요입니다. 우선 전통적으로 기회균등 개념을 정의하면은 소위 업적주의, 메리타크라시라는 개념이 출발점인데요. 재능과 능력 또 직무에 필요한 자질이 있으면 누구나 출세할 수 있다. 그렇게 재능이 있고 그 필요한 직무 능력이 있고 그러면은 누구나 출세할 수 있고 노력하면은 그러한 재능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재능과 업적의 근거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취업과 승진에서의 공정성이라든지 또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든지 이렇게 업적주의가 그 기회균등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신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재능이 있으면은 능력이 있으면은 필요한 직무 능력이 있으면은 취업과 승진 또 교육에서 기회균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18세기 프랑스 사회에서의 귀족주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과 업적에 근거해서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러한 불평등은 오히려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업적주의가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부 지도층 자제가 대학 입시에서 무슨 상장을 위조하고 또 일부 지도층 자제가 취업에서 특혜를 누리고 이런 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사는 것도 이러한 업적주의적 기회균등 개념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균등의 업적주의적 개념이 많은 진보주의자들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좀 급진적 자유주의자든 존 롤즈라든지 사회주의 경제학자인 존 로머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업적주의가 형식적인 기회균등 개념일 뿐이다. 그런 비판을 가하고 새로운 기회균등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능 있고 능력을 키우고 실력을 배양하는 것도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예를 들어서 그가 태어난 가정의 환경, 부모님의 경제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뭐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가 뭐 대학 입시라든지 또는 고수입 직장을 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데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신분 상승의 기회균등의 창이 이런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우연적 요소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는 비판을 제시하고 그 새로운 이제 기회균등 개념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즈 같은 좀 급진주의자들은,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은 그 노력하면은 자기 재능과 능력을 키운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노력하는 마음가짐마저도 본인이 태어난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좀 극단주의적인 주장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대학의 좋은 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는 것도 그 학생이 태어난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 노력하는 마음마저도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들에게는 뭐 발휘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렇게까지 기회균등 개념을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 환경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해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합시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기회균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자. 이런 주장까지 진보주의 지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좀 더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자. 그래서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공립학교에서는 무상교육을 하고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강화해서 뭐 가정 환경이 좋아서 부유한 부모로부터 많은 상속을 받는 것은 기회균등에 어긋난다 이거죠.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더 강화하자는 주장, 또 모든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보장하자 이러한 주장까지 기회균등 개념이 진보주의자들에 의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진보주의자들의 기회균등 개념의 확장이 많은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정말로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기회균등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가정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주장이 과연 적절한 개념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고수익이라든지 또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수익을 보장하는 전문직 이러한 추구해야 할 가치가 과연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렇게 하나뿐인
그런 사회이냐? 사회가 그렇게 제로섬 사회이냐? 사회에서는 뭐, 소위 명문대학교 1, 2학번 진학해가지고, 사회를 나와서 출세가 되는 그런 추구해야 할 가치가 하나뿐인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다양한 이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데 이러한 기회균등의 너무 지나친 확장은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회복,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비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회에 보면 사자 돌림, 판사, 검사 출신들이 있기 직종이었지만 이 우리나라 사회도 발전함으로써 그러한 소위 사자 돌림보다도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고 다양한 추구해야 될 덕목이 있는데 이렇게 진보주의자들의 급진적인 기회균등 개념은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입니다. 뭐 그 외에도 과연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실력을 쌓기 위해서,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가짐도 진짜 가정의 영향력을 받는지, 이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물론 성장했어도 얼마든지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그 성공의 요소를 노력하는 그런 마음가짐마저도 부모님의 경제력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개인 자신의 책임감과 자율적인 노력하려는 마음, 책임감, 이런 도덕적인 책임감을 경시하는 그런 지나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좀 교육열이 강합니다만서도 자녀의 교육적인 성과 또는 직업적인 성공에 미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물론 본인이 태어난 가정 환경의 영향력도 물론 존재합니다만서도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자녀의 숫자라든지 또는 어떤 인종에 속한다는지 또는 비인지적인 능력 같은 것도 개인의 학업 성취도라든지 직업적인 성공에 중요한 요소를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향력이 미치는데 물론 가정 환경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서도 이 가정 환경, 부모님의 경제력이 영향력이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에 대한 이러한 요소 중에 이제 경제학적인 개념을 써가지고 토다로라는 경제학자는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이 보니까 지나친 학력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따라서 국가에서 지나친 고등교육에 시설 투자를 해서 자원 배분을 왜곡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 보면 X축에는 교육 이수 연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 그다음에 Y축에는 그러한 교육에 필요한 사회적인 비용 편익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초등, 중등, 고등 교육에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이 이렇게 실선으로 급격하게 고등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많이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국가가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수익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초등교육이라든지 중등교육계까지 투자할수록 그때까지는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보다도 거기서 얻는 편익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국민들에게 초등교육을 가르침으로써 문자 해독 능력이 생기고 이래서 더 이 교육에 투자한 비용보다도 거기서 얻는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비용보다도 수익이 더 크게 나타나죠. 근데 국가가 자꾸 고등교육, 대학교 이상의 그런 고등교육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사실 거기서 얻게 되는 수익은 비용에 비해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곧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에서는 지나치게 학력 인프라가 생겨가지고 고등학교만 나온 학벌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이제는 대학교 나온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요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교육, 특히 고등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아닐까 하는 추론입니다. 특히 여태까지의 상황을 한국적인 상황에다가 적용해 봤을 때는요. 한국이야말로 대학교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누구든지 기회균등의 미명하에 어떤 학생이든 자기가 원하는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수요가 증가해서 그 결과 고등학교 졸업 학생 중에 대학 진학률이 OECD 평균이 56%에 우리는 71%나 됩니다. 독일이 36%고 그런데요. 이거는 지나친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미명하에 소위 고학력 실업자가 발생하고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높은 대졸 청년 체감 실업률이 22.4%나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층의 경우 그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학력 인플레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숙련 노동자들은 이제 3D 현상에 의해서 기피 현상이 돼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게 이런 지나친 기회균등 개념이 확장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반값 등록금, 고등교육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반값 등록금을 국가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1조 9,740억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장학금으로. 이런 또 반값 등록금으로. 이러한 지원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제 국가 정책의 지금 방향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의 유진성 교수님의 실증 분석에 하면은 이렇게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국가 장학금 예산의 확충이 오히려 국민 총생산을 0.51% 하락하는 그런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경제학적 개념으로 하면 정부의 실패죠. 정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현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지나치리만큼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조하다 보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든지 특목고를 소위 가정환경이 좋은 귀족 학교로 규정하고 일반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교육의 평준화를 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이야말로 그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정 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뭐 학교 선택권을 부여해서 일반 고등학교든 특목고등 갈 수 있게끔 가정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가정 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나친 교육 개입은 정부의 교육 개입은 고등학교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너무 평등하다 보면 결국은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이걸 실질적으로 측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서도 일례로 울산시가 2000년도에 평준화 교육을 한 후에 일반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학부모들이 때문에 오히려 울산시에서 개인 사교육을 하는 학원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고등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하향 평준화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그 실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준화를 기회균등을 추구하다 보면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지나친 기회균등 개념의 확장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향 평준화를 아주 시사적으로 말해주는 그 정치 철학자들의 얘기는 제가 정상인이었는데 재수없게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해서 소위 외국눈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럼 모든 국민들을 다 수술을 시켜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시키면은 예, 저처럼 억울하게 본인의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한쪽 눈의 사람과 똑같이 평준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하향 평준화의 비판하는 근본적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이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를 폐지하지 않은 주장이 이러한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기회균등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상속 증여세를 부과하면은 자식들에게 회사도 물려주지 못할까, 투자해가지고 시설 투자하고 사업 확장을 할 그럴 유인책이 없어지는 거죠. 특히 중소기업을 승계받은 자녀들이 막대한 상속세를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이 가족기업을 매각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경쟁력이 있는 장수기업의 육성이 더욱더 어렵게 되고 이런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때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상속받은 그 가족 기업을 나중에 유상으로 처분할 때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그런 걸로 대체해서 경쟁에 있는 장수기업이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만들자. 높은 상속증여세를 기회균등이라는 미명하에 부모로부터 높은 상속을 받으면 출발점서부터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런 징벌적인 상속증여세의 폐해를 우리나라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 상속증여세를 많이 가족 기업의 경우에는 많이 경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예, 뭐 이처럼 업적주의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이 기회균등의 개념이 교육의 영역에서 또는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또 국가의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진보주의자들의 무분별한 기회균등 개념의 확장이 빚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교수님, 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대체로 다 동의하고요. 뭐 질문이나 무슨 토론보다는 조금 보완이라기보다는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자유와 평등 개념이 그렇게 썩 쉽지는 않은데, 뭐 어렵다기보다도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평등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지적, 물적 뭐 이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느 누가 다른 누구를 지배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와 평등은 이게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고 사실 함께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평등에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렇고, 그래서 대개 이제 기여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뭐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 그리고 비례적 평등과 양적 평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평등 개념이라는 것도 이게 개인이 들어가면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기회의 평등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책하는 사람이랄지 이런 그 제3자가 이게 가지는 가치에 따른 이 분류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기회를 똑같이 준다고 해도 그런 기회에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면 상당히 달라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진다기보다도 의미가 희석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미국의 공교육. 이게 언젠가 제가 미국에서 뭐 미팅을 갔나요? 그때 이 방송에서 선전하는 게, 공교육 선전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자퇴하지 말고 졸업하자예요. 자퇴하지 말고 졸업하자. 이렇게 말하자면 교육의 사회적 어떤 그 측면이 있으니까, 이 편익 측면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기회를 주어도 개인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뭐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3자들은 그런 가치 판단하에서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교육 뭐에 관련돼서 이제 낭비가 많다라는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자유와 평등을 묶어서 얘기하는데, 사회가 지속하려면은 자유는 소극적 자유가 돼야 되고, 적극적 자유가 되면 안 되고요. 평등은 이 비례적 평등이 돼야 돼요. 사실은 기여의 평등도 그 자체로만 얘기하면은 자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확장이 되면은 이게 양적 평등을 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회의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아요, 사실은. 이 4대 선거 원칙을 봐도 우리가 지금 뭡니까? 보통, 직접, 비밀, 또 뭐 하나 뭐죠 있죠. 평등. 근데 이게 평등 선거가 사실은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다 1인 한 표니까 사람마다 다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다르는데, 선거제도에도 양적 평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그래서 결국은 동의하는 바, 이 공헌한 바에 따라서 이게 각계 보상을 받는 그런 개념이 돼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소극적 자유와 함께,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와 비례적 평등이 묶어져야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갈 수가 있다. 물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뭐 비판점은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내가 밥을 굶고 있는데 무슨 뭐 관계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사회가 소극적 자유와 비례적 평등을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들었는데 저는 이 소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결과적 부작용, 특히 권력적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말이죠. 이 권력자가 권력을 잡아서 사회 불평등, 부정의를 실현한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권력의 확장을 가져오거든요. 권력의 확장은 또 거대 정부를 가져오고, 그래서 이 국민들의 이제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다 침해가 되는데, 지금 현 정부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오히려 이 평등의 실현을 빌미로 해서 권력자의 권력을 무한히 확장시키고 결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완전히 상실케 하는 그런 엄청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지금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부자로 태어난 것이 잘못인가, 또 기업의 성공이 잘못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금 이제 사회를 몰아가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 권력자들이 이 평등을 빌미로 해서 무한히 권력을 확장을 하고 우리는 거의 앞으로 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정천 선생님께서 교육 평준화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또 기회균등을 실질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장역을 초래하는데, 교육 평준화를 주창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 글쎄요, 다른 이유를 찾자면은, 이렇게 이런 교육 평준화, 기회균등을 주창함으로써, 약자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신경을 쓰고 있다. 약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정부다. 아마 이런 것이 더,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실 지금도 많은 교육에 투자하고, 심각하게 가정이 파괴돼서 그런 결손 가정이라든지 파괴된 가정에서 자라는 정말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교육에 투자를 해야죠. 국가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고 수준으로 모든 특수목적고라든지 자율형 사립고를 다 없애버리고 일반고로 다 모든 것을 평준화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본인들은 약자 편에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도한 기회균등 개념을 남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능력을 평가해 보니까요, 특히 외국 학생들하고 비교하는 그 평가 지표인 국제 학생 능력 평가를 결과를 발표한 걸 보니까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외국에 비해서는 실력이 월등합니다만서도 그게 지금 점점 하락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게 다 지나친 평준화 교육, 지나친 일반고로의 전환,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 특목고라든지 이런 거를 귀족 학교화해서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지나친 기회균등 개념을 남용한 결과 우리나라 학교 학생들이 입사의 조사에 가면은 굉장히 외국보다 높지만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균등 개념의 지나친 진보주의적 남용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을래다가 좀 참지 못하고 끼어드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주제는 우리가 좀 일부러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으면 우리가 휘말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은 적극적 의미에서 기회균등이 이게 뭡니까? 정말 개입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네. 이게 불가능한 게 동일한 출발선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평등하지 않고 각자 처지에서 출발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전부 다 뭐 너는 30m 뒤로 가, 너는 40m 앞으로 가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게 됩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주제는 우리가 진짜 그만 얘기하면 할수록 좌파에 끌려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언어 습관인데 아까 진보 무슨 진보입니까? 진보로 참칭한 세력이죠,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보수 진보라는 것 같은 그 뒤를 어떤 이중구조 너무 싫은데, 좌파 우파가 맞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실질적인 어떤 기회 균등을 위해서 개인의 차이를 갖다 이거를 당연한 차이를 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무슨 애꾸눈까지 얘기 나왔는데. 그렇다 보면은 이 선거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 서는데 적극적으로 이게 악마화된 기회균등 이거를 캠페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 사회는 악마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뭔가 진보로 참칭하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내부적 분열되고 그야말로 퇴보한다는 거를 실증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특목고 없애가지고 강남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국고 무슨 4조 뭐 5조 이렇게 지원하는데 반값 등록금에서 사실은 누가 이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가가 사실은 적극적인 뭐 기회균등을 얘기하는 족족 사회는 퇴보되고 개인의 선택의 자유는 줄어들고 이 사회는 공멸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끌려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진보 참칭 세력으로 연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기회균등 자체는 악마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 이거를.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맨날 그 선한 어떤 그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서 우리가 다 털리고 나오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뭐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뭐 특별하게 반대는 없는데 이런 주제 자체가 우리 스스로 끌려 들어가는 주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좀 금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기를. 동일한 기회 형성에서 출발할 수 없는데 무슨 도대체 실질적인 의미였던 기회 균등이냐. 그 자체가 낭비죠, 그 자체가 낭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약간 뭐 찬물을 끼얹는 뭐 그런 얘기가 됐는데 이게 선거에 또 우리 한번 끌려 들어갈 것 같아. 예? 선거에. 그럼 IQ를 똑같이 어떻게 만들 거야, 그러면은. IQ를 너는 3 내려 너는 4 올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퀄 스타팅 라인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회 균등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각자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뒤를 밀어주는 순풍이 바로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 가치인데 이걸 얘기해야 되지. 기회 균등 얘기하면 할수록 뭐냐면은 우리는 끌려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조국의 기회균등 뭐냐면 내 새끼가 앞서지 않으면 다 불평등한 거야.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앞서면 그건 평등이고 기회균등이고 내 새끼가 뒤처지면 그거는 불균등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조금 그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런 주제를 자꾸만 얘기하면 우리는 끌려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준 선생님께서 이제 채팅창에 이 빈부에 따라서 교육 기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공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뭐 이 공교육 지금 일반 고등학교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냥 지역에 따라서 배정을 받다 보니까 뭐 일반 고등학교는 그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다기보다도 노력을 안 해도 얼마든지 정원을 채울 수가 있죠. 저 지역의 학군에 따라 가지고 추첨으로 들어가니까요. 반면에 이렇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면은 그 특목고라든지 뭐 자사고든 이렇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면은 여기서 또 뭐 경쟁이 생기고 그래서 저 일반 고등학교도 더욱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 선택권을 줌으로써 이건 뭐 시장 논리를 갖다가 적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수한 제품이 선택받듯이 잘 가르치는 고등학교라도 공교육 학교라도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지원하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다 그냥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경쟁이 없고 뭐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어차피 학생들은 들어오게 돼 있으니 이것이 좀 문제점이죠. 그래서 학교 선택권을 더 확장하자는 게 오히려 이 공교육을 더 수준을 높이는데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예, 제가 말하는 우수한 공교육 학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20세들을 부활해가지고 우수한 아이들, 그러니까 서민 중에 우수한 아이들이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그런 교육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추천해가지고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에 20세들을 만들어가지고 우수한 애들을 걸러서 그들만 모아가지고 공교육 학교를 만드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수한 고교와 같은 능력 가진 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영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그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다양하게 국가가 교육에서 손을 떼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국가가 교육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한 줄이에요. 학생들이 줄 서는 게. 그러니까 사교육이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국가가 손을 떼버리면 정말 다양화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 학교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제로섬이 아니고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것도 이제 국가가 문제예요. 국가가 교육을 쥐고 있다는 게. 예. 그리고 뭐 얘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보면은 우리 언어 습관인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학교 선택을 하게끔 하면은 뭐 경쟁의 어떤 뭐 그런 프로세스가 작용해서 그런데 경쟁이라고 보지 말고요. 선택권은 자연권이야. from the nature죠.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내려온 고유의 어떤 자유권으로서 선택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인정하면은 경쟁의 어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좁히는 게 경쟁이라는 거는 악마와처럼 좌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경쟁이 아니에요, 사실요. 내가 선택하는 자연권인데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는 내가 사실은 신으로부터 또는 뭐 from God이죠. 근데 그게 왜 참 경쟁 원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은 인위적인 어떤 국가 개입의 어떤 통로로서 이런 기회균등 얘기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얘기할 때 우리 끌려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 점점 좁아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권이 왜 그 경쟁 원리입니까? 그거는 자연권이에요, 자연권. 남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듯이 내가 내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연권을 왜 훼손당해야 돼, 도대체? 국가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강남 집값이 올라갔어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다음 학력이 왜 평준화됐어요? 물어보자. 전부 다 이퀄 스타팅 라인을 만들 수 없는데 그걸 만들겠다고 노력한 결과 점점 인류는 퇴보하는 인류 대신에 한국 사회를 집어넣으면 딱 맞잖아요, 지금요. 예? IQ 너 3 올라가. 너 IQ 3.5 내려가. 이게 가능합니까? 너 키 2cm 높여. 너 2cm 낮춰. 그런 정도의 지금 이게 물리적인 평등으로 가는 실질적 의미의 기후균등이에요. 아주 악마화된 그런 단어로서 이런 그 실질적인 기후균등이다 그런 얘기죠.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이걸 미리 선점하지 않고요. 끌려다니면 우리는 한없이 또 끌려가요. 이건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합시다. 예. 예, 개인이 타고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그런 것에 대한 기회균등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타고난 능력이나 뭐 이런 재능 이런 것은 어떻게 뭐 똑같이 하자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사회적인 어떤 격차, 빈부의 격차가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엄청난 큰 차이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가 기회균등이라는 걸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타고난 그런 것은 얘기가 아니고 그 개인은 타고난 것은 당연히 차이가 나야 하고 똑같은 타고난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빈부의 격차나 그 외에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어떤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원식 교수님 말씀 주세요. 네,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저희 PPT 파일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요. True Liberalism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책이 아마 지금 오늘 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리버럴리즘이라는 뭐 책의 주제는 리버럴리즘이 이제 소위 자유주의자고 자유주의론이고 그다음에 그 리버럴리즘은 보수의 아이콘이다. 보수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철저하게 그 국가주의에 반대되는 말이고 우리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국가주의라는 것은 곧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거고요. 현재 이 문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일종의 모든 것을 다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국가주의의 개념으로 이 그 레토릭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리버럴리즘을 진보라고 해석을 하고 그것이 좌파의 의미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역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형평성의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롤즈를 굉장히 그 좌파적인 생각을 갖는 인물로 지금 그 우파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롤즈는 맥시민을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수준을 극대화시키는 그것이 정의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이는 무슨 얘기냐면은 적어도 국가는 전체 국민의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그 이상의 욕구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도록 하는 이중 구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교육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국민들의 수준은 일반적인 수준, 그러니까 저 최소한의 수준은 그러니까 공공교육으로 해결을 하고 그 이상의 니즈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선택, 특목고도 좋고 사립학교도 좋고 형태로 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향해야 되는 관점이라고 보고 이것은 사실은 교육뿐 아니라 매우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의료도 그렇고요. 의료도 국가는 적어도 전체 국민에게 해당되는 기본적인 의료를 해결해주고 정부가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 이상의 욕구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요양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요양보험도 국가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인 요양 시설을 마련하고 그 이상의 욕구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의 그 인프라를 통해서 민간 부분이 스스로 인프라를 통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그런 이중 구조의 시스템이 아마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기본적인 서스테이너블한 사회적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다 우리가 이제 이 좌파 농객들이 자꾸 자기들의 의미를 진보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우파 논객 우리의 주장할 레토릭이 없어져 버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좌우 진영 논리 혹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혼동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죠.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말이죠. 네, 이천표 교수님. 예. 제가 이게 채팅창으로 올린 글에 대해서 대답이 없어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임플리멘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평등사회를 간다. 뭐, 귀의 균등이다. 좋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지금 그거를 한 번이라도 실현해본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어떤 사회가 언제 있었느냐, 어떤 진보학자들이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느냐, 그 구체적인 그 임플리멘테이션의 측면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실현된 사회가 있었느냐? 과연 이런
또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대해서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이렇게 완벽한 기회균등이 이걸 현실 세계에서 적용할 짝시면은 그야말로 집체교육, 사회주의의 집체교육이 그나마 근사할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체교육을 시켜서 뭐 누구에게나 어렸을 때부터 똑같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성장하게끔 만드는 이거는 완전히 본인의 가정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러한 집체교육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주의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정의 영향력인지 가족의 자유는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 이게 기독교 신자를 키워가지고 선교사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의사를 시킬 것인지 이런 가정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하는 그런 집체교육의 한 형태가 지구상에 존재했던 근대 존재했던 그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정 내 자유, 자기 자식과 자기 집안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시킬 것이라는 가정 내의 자유를 침해하는 극단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게 참여를 해서 갑자기 들어가기가 조금 그렇고요. 제가 또 토론이 진행되는 거 과정에서 조금 후에 제가 교수님, 의견을 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10시까지거든요. 저희가 1시간 정도 아, 예정을 그렇군요. 항상 하고 있어서요. 혹시 말씀하시고자 하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우리 양진석 교수님이 발제해 주셨던 그 부분은 평상시에 우리 양 교수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놓쳐서 좀 아쉬운데 유튜브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에 대해서 좀 더 모임에 시간을 내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양진석 교수님께 그냥 뭐 예. 여쭤보자고요. 그러면은 지구상에 진정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실현된 사회주의 국가라도 있었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라도, 예? 그러니까 뭐 전체주의 사회까지 포함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라도 그 실질적인 의미의 기회균등이 실현된 나라가 있었냐고? 없잖아요. 그죠? 없었죠. 그러니까 없었죠. 사회가 지속되지 못하고 모두 망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실질적 이 자체가 악마적인 단어죠. 실질적인 기회균등 불가능한 거고, 이거는 수단이 되는 거죠.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수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마저도 그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안 일어났으면 이 얘기는 폐기가 돼야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니까. 맞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 하면 할수록 휘말린다고 도대체. 그리고 진보는 진보 참칭이 맞는 것 같아. 진보를 참칭한 세력이지. 아까 저기 어떤 분이셨든지 존 롤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 책을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존 롤즈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롤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것은 지금 기회가 안 됩니다만서도 롤즈가 맥시민 프린스플만을 주장한 게 아닙니다. 정의의 제2원칙 중에 A 파트가 이퀄 오퍼튜니티예요. 기회균등입니다. 그치 맥시민 원칙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 맥시민 원칙이랑 기회균등 원칙이랑 합쳐진 게 정의의 제2원칙이고 그 결과 롤즈는 소위 프로퍼티 오닝 데모크라시를 주장했습니다. 뭐 자세한 말씀보다도 그래서 정확한 그 롤즈에 대한 이해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양진석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을 해주신 조동근 선생님, 백희 선생님, 노춘호 선생님, 그리고 김원식 교수님, 그리고 이천표 선생님, 이종천 선생님, 예,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다음 주 강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은 미트 콘서트가 그 다음 주에는 온라인 토론회로 좀 대체되어서 진행됩니다. 시간은 24일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오전 10시에 주제는 코로나 협력이익 공유제 무엇이 문제인가? 로 김원식 교수님,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의 발제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 그리고 권영민 정경련 산업전략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 토론회는 오전 10시에 유튜브 방송 바른사회 TV로 실시간 스트리밍 될 예정이오니 바른사회 TV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원 공지용 포스터와 문자로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미트 콘서트 온라인 토론회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컨셉이 조금 바뀌는 형태고 시간대도 바뀌는 관계로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공지되는 여러 가지 안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주제와 그리고 다양한 의견으로 미트 콘서트는 나날이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양 교수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대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 예.